저는 올해 63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지만 제 나름의 신념만큼은 단단히 지켜왔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한 아들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어떤 여자인데?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회사 옆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아들은 얼굴이 상기된 채 그 여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같이 회식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갔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저보다 2살 어리고 이번에 승진도 했어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주변 평판이 아주 좋아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꼭 시간 비워주세요. 그래. 알았어. 토요일이 되자 아들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과일을 살까요? 아니면 케이크? 아니, 엄마가 알아서 차릴게. 그래도 어머니, 결국 준서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를 모두 사왔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아들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처음 본 김민지라는 여자는 겉보기에 참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화장도 예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거실에 앉은 민지는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고른 거예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민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슬렸습니다. 준서 오빠랑 저는 회사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사이였는데, 네. 민지가 준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제 부서에 업무 협조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주 마주치게 됐죠. 준서도 민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서 오빠가 저한테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민지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소 짓는 입술 뒤로 보이는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요리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오빠가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던데. 그 말을 하는 민지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민지는 완벽한 예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공손했고 너무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제가 어머님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 말을 하는 민지의 눈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순간 제 평범한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후 준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차마 솔직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예쁘고 똑똑해 보이네. 그렇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거북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이란 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생각하니 마음을 열어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을 뺏길까봐 시기하는 걸까요? 이불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지만 그날 이후로 제 예감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준서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만 되면 핸드폰을 쉴 새 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준서야, 밥 먹을 때는 핸드폰 그만 보고 밥 먹어.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다가도 또 핸드폰이 울리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하지만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민지야. 응, 나도 보고 싶어.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연애하는 청춘이 그럴 수도 있지요. 어머니, 오늘은 민지가 회식이 있대요. 제가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늦은 시간에?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민지랑 영화 보고 올게요. 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민지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준서야,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지 그래. 전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준서의 얼굴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준서의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어제 몇 시에 잤니? 아, 그게 또 늦게까지 통화했지? 민지가 힘들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줬어요. 새벽 3시까지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날 준서는 회사에 지각할 뻔했습니다. 출근하는 아들의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었지만 늦었다며 그대로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늘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져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고 한 달 새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아들은 자신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전에 없이 피곤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시장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장철이 다가와서 배추도 알아보고 반찬거리도 사러 가던 참이었지요. 어머님, 오늘 뭐 하세요?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시장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시장 구경을 별로 못 해봤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졸랐습니다. 평소 깔끔한 체하던 민지가 시장에 가자고 하니 의아했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난 버스 타고 갈 건데 아, 저는 제 차로 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장으로 가는 길, 민지는 승용차를 타고 오겠다며 따로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시장 입구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시장 상인들도 저를 보며 안쓰러운 듯 쳐다봤지요. 누구 기다려요? 며느리 될 사람을 기다리는데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시간 약속도 안 지키나. 마침내 나타난 민지는 마치 백화점이라도 가득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명품 가방, 하이힐까지 신고 나타났지요. 어머님,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 변명 같은 사과를 하면서도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시장 바닥이 질척거리는데 하이힐을 신고 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어머님, 시장 바닥이 더러울 것 같아서 운동화도 가져왔어요. 명품 가방에서 꺼낸 운동화는 또 얼마나 비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냄새 좀 나지 않아요?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민지에겐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장을 보세요? 백화점이나 마트에만 익숙한 민지에게 시장은 낯선 공간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에도 민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가 민지에겐 시끄럽게만 들리나 봅니다. 평소 깔끔한 채 하던 그녀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여자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자던 민지의 속셈이 무엇인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될 저를 시험해 보려고 온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시장에서도 가장 큰 과일 가게였습니다.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김씨 아저씨의 가게입니다. 늘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가게는 오늘도 북적였습니다. 아저씨, 이 사과 얼마예요? 이 포도 엄청 달다. 손님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지요. 민지는 포도 한 송이를 골라 들었습니다. 포도 중에서도 가장 탐스러운 것을 고르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거 카드 되죠? 죄송하지만 최소 결제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그 순간 민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 우아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뭐라고요? 카드도 안 된다고요?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식간에 과일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카드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카드 결제가 안 돼요? 김씨 아저씨가 다시 한번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아가씨, 카드 수수료가 있어서 그래요. 10,000원 이상. 하지만 민지는 상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장 보러 오신 아주머니들도 과일 사러 온 학생들도 모두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시장은 없어져야 해요. 이게 무슨 운영 방식이에요? 민지의 날카로운 외침에 상인도 손님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즘 어디 카드도 안 되는 가게가 있어요?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현금을 꺼내려 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내가 현금으로 계산할. 하지만 민지는 이미 포도를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탐스럽게 연그렀던 포도알들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런 데서 누가 장사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주변 과일들이 떨어지고 바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가게 옹호하시는 거예요? 민지는 옆 가게 할머니에게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신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시장 통로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상인과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는 거예요? 민지는 가게 안쪽까지 들어가려 했습니다. 포도즙이 묻은 하얀 운동화로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이런 시장은 다 없애버려야 해요. 비위생적이고 불편하고. 민지의 고성이 시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장을 이용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봐. 누군가의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시장 안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민지는 이제 다른 가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검사라도 된 듯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여기도 카드 안 되죠? 다들 이러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옆 가게 상인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일 테지요. 아가씨, 진정하고. 뭘 진정해요? 손님한테 이래도 돼요? 민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시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데서 장 보시는 거예요? 민지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금도 없이 시장은 왜 온 거야? 누군가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제 민지는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시장 통로를 활보하며 가게마다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장을 점검하러 온 공무원이라도 된 듯 거들먹거렸습니다. 다른 가게들을 향해 걸어가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안 오지. 카드도 안 받으면서 장사는 무슨 장사? 다 집어치워. 상인들은 말없이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이런 일은 처음일 것입니다. 저는 민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민지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데서 장 보시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시장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 앞에도 카드 안 되는 가게들 많죠? 민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하지만 민지의 폭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사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카드 되는 곳이 생각나 민지를 건어물 가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건어물 가게에서는 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시장 안쪽에 있는 이 건어물 가게는 제가 30년째 단골로 다니는 곳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평생을 이 자리에서 장사하셨지요. 어서 와요. 오늘은 멸치가 참 좋아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명태 껍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네. 이런 게 2만 원이나 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깎아주세요. 죄송해요. 정찰제라. 박씨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깎아주면 안 돼요? 민지가 명태 껍질을 흔들어대며 소리쳤습니다. 이딴 걸 2만 원이나 받으시는 거예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가씨.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할머니의 설명도 들어보지 않고 민지는 퇴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명태 껍질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딴 걸 누가 사 먹어요? 건어물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말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데서 이런 걸 사다 드시는 거예요?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님이라는 분이 너무 구식이신 거 아니에요? 저를 향한 모욕적인 말투에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것이 말하는 게 그게 뭐야? 옆 가게 할머니가 나서셨습니다. 할머니들도 다 이러니까 이런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민지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니까 발전이 없는 거라고요. 시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런 애가 며느리가 된다고? 누군가의 탄식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나가요. 민지는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30년 단골인 박씨 할머니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더구나 민지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여기 사장님, 이거 다 찍어뒀으니까 소비자원에 신고할 거예요. 민지는 휴대폰을 들어 가게 안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게는 다 신고해서 문 닫게 만들어야 해요. 박씨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일 테지요. 아이고, 저런 며느리는 얻지 마세요.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으로 이것저것을 더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이거 보건소에도 신고해야겠어요.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데서 장 보시면 안 돼요. 전부 다 비위생적이고. 민지는 계속해서 시장과 상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다니.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내던져진 건어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교양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 아들을 못 준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아? 시장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상인들을 무시하고 30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온 분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너가 그렇게 백화점만 좋아하는데 거기 직원들한테도 이러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만 보면 비굴하게 굽신거리나? 시장엔 와서 왜 이래? 사람이 예의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어? 명품 가방 메고 비싼 차 타고 다닌다고 사람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오늘 너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지. 백화점에서 카드 긁는 게 좋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장사하시는데 현금이 없으면 다음에 와서 계산해도 될 만큼 신용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야. 너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분들이 너가 평생 가질 수 없는 진짜 신용을 가지고 계신 거야. 어서 가서 준서한테 말해. 시려어머니, 구식이라고. 내가 시장에 다닌다고 창피하다고 해. 어서 가서 다 말하라고. 나는 내 아들이 이런 며느리 얻느니 평생 혼자 사는 게 낫겠어. 너가 살아온 세상이 그렇게 대단한 거 같지? 카드 하나 안 된다고 행패 부리고 얼마 안 되는 돈 깎아달라고 해서 거절당했다고 침까지 뱉고 그게 이 수준이야. 우리 아들 너한테는 절대로 못 줘. 제 말을 듣고 민지는 오히려 깔보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시장에서 장을 보세요? 어머님은 너무 구시대적이세요. 이런 데서 장을 보시니까 준서 오빠도 옛날 사람처럼 사는 거잖아요. 제가 오빠를 현대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자꾸 발목을 잡으시네요.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이런 데서 장을 보시니까 오빠도 이런 환경에 젖어 사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절대 이런 데 발도 안 들이신다고요. 보세요. 여기 바닥은 얼마나 더럽고 사람들은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이게 정상적인 쇼핑 환경이에요? 저는 오빠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머님이 좀 더 품격 있게 사셨으면 오빠도 달라졌을 텐데 카드도 안 되고 가격 깎아달라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무슨 현대 사회의 정상적인 거래예요? 어머님, 이러시면 앞으로 제가 오빠를 어떻게 개선시켜요? 저는 오빠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은 자꾸 오빠를 이런 데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명색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 어머니가 이런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이러니까 오빠가 아직도 구식으로 사는 거라고요.
저는 앞으로 오빠랑 백화점이나 프리미엄 마트만 다닐 거예요. 이런 시장 같은 데는 시대가 변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좀 변하셔야죠. 그러고 보니 어머님 옷도 좀 촌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님 옷도 좀 봐드려야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살 아파트 근처에도 이런 시장 없어요. 빨리 이런 구식 생활은 청산하세요. 그리고 결혼은 어머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이딴 거 없어요.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며느리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상인들은 저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교양 있는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 김씨 할머니의 말씀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다들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시면서 하지만 누구도 민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살면 안 돼. 시어머니 될 분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시장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민지를 향했습니다. 어머님, 준서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민지는 오히려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서 말하거라. 이제는 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준서가 이런 며느리를 얻어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면 준서 오빠가 날 더 불쌍히 여길 거예요. 민지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장 보는 시어머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며느리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시장을 뭘로 보고 박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단단히 마음먹으세요.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신 우리 시장에 오지 마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들어 이리저리 찍어대며 위협했습니다. 이런 시장 SNS에 다 올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올리고 싶은데 다 올려.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민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 아들을 줄 수 없다는. 시장 사람들이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얼른 가서 준서한테 이야기해. 이제는 제가 도리어 민지를 재촉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주변의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씨.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시장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설득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를 불러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앉아라. 오늘 민지랑 시장에 갔었다. 처음에 준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가... 그때 제 휴대폰으로 동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보내준 것이었지요. 이게 뭐예요? 준서는 동영상을 보더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지가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던지고 침을 뱉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네요. 결혼하면 후회할 거다. 그동안 제 눈이 멀어 있었나 봐요. 준서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야 아들이 민지의 진면목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아온 민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것, 윗사람에겐 비굴하고 아랫사람에겐 무례하다는 것. 준서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봤을까요?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 있어.
이제 준서도 모든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준서는 오랫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며칠 후 민지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과일 바구니와 함께였지요. 어머님, 저희 딸이 잘못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무리 비싼 과일 바구니라도 마음은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며느리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지가 어려서부터 버릇이 없었던 게 우리 잘못입니다. 민지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응석을 받아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시장 상인들께 저희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상인들께 하실 일이고, 앞으로는 민지가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민지 결혼 문제가 하지만 그건 그분들의 사정이었지요. 딸 하나라서 버릇없이 키운 건 저희 잘못입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상인들을 무시하던 모습,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던 모습, 저를 구시대적이라고 비웃던 모습.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민지의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으려 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렸지만 이미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벌어진 일 뒤의 반성이었지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가르치겠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딸을 어떻게 새로 가르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그동안 민지가 보여준 행동이 그랬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이제 돌아가시죠. 어머님. 아무리 애원해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본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아한 척하는 모습이 가면이었다는 것도 알았고요.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과일 바구니는 그대로 도로 들고 가시라고 했지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습관부터 버리셔야 할 테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SNS도 모르고 컴퓨터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장 상인들이 찍은 시장 막말려 영상이 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요. 옆집 아가씨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막말하고 행패 부린 예비 며느리 퇴출시킨 시어머니. 그런 제목으로 글이 퍼졌다고 하더군요. 역시 사람은 시장에 데리고 가봐야 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모두가 점잖게 행동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며느리도 시장에 같이 가봐야겠네요. 어떤 시어머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일상적인 곳에서 드러난다고들 했습니다. 특히 시장은 서민들의 삶의 현장이라 더욱 그렇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지지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며느리를 고를 때 인성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들. 시장 상인들을 무시하고 침을 뱉은 영상이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시어머니들의 사연도 쏟아졌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시장에 갔다가 민망한 일이. 결혼 전에 이런 걸 알았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의 행복을 위해 한 선택이었을 뿐인데. 어머님, 요즘 예비 시어머니들의 롤모델이세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씨, 우리 시장이 자존심을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시장 많이 이용해 주세요. 더 반갑게 맞아주시고 덤도 더 많이 주셨습니다. 어머님 현명하시네요. 저희도 그런 며느리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온라인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직원들에게 막말했다더라.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제야 민지의 평소 행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겠지요. 어머니 판단이 오르셨어요. 아들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아직도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막말요. 결국 파혼당했다면서요? 이 씨가 현명하셨지. 하지만 저는 이런 관심이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예비 며느리를 시장에 데려가 보는 게 일종의 테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며느리 인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유행이 되었다네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일상적인 곳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인심만큼이나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는 길, 이제는 더욱 마음이 편안합니다.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날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말투, 때로는 투박한 손길이지만 그 속에 진심이 묻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시장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겠지요. 삶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니까요. 명품백이 아닌 비닐봉지를 들고 카드가 아닌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네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인사하는 이곳이 제게는 가장 값진 곳입니다. 내일도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사람을 만났으면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시장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봄바람 타고 온 시장 소리가 오늘따라 더 정겹게 들립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박인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아마도 제 아들 근수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 그 애가 얼마나 예쁘고 단정해 보였는지 몰라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변 하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꼭 천사 같았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제게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도 참 고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앞으로 우리 근수랑 잘 살아.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감동했나 봐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는 아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로 상을 차렸죠. 둘 다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제가 요리를 배워야겠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하는데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내가 가끔 해줄게. 그렇게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어찌나 놀랐던지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수술실 앞에서 며느리가 울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덩달아 울면서 며느리를 안아줬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술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근수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울면서도 의사 선생님께 재활 치료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수가 의식을 되찾은 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재활에 전념했어요. 며느리는 정말 대단했어요. 낮에는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병원에 와서 근수를 돌봤거든요. 밤에는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근수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죠.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근수도 힘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의 불행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 부부를 위해 더 큰 아파트를 사주기로 한 거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근수를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도 집과 가게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에게 이 생각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사양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큰 선물을 어떻게 받나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근수 재활에도 도움될 거고 너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결국 며느리도 동의했고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근수의 재활에 맞춰 욕실과 문들을 개조했죠. 새 집에서 생활하는 아들 부부를 보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근수의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 며느리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아들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카페 사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카페로 시작했는데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커피 때문이었겠죠. 어머님, 오늘은 카페에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어요. 한번 맛보러 오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연락하면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카페에 가보면 늘 활기찬 모습으로 일하는 며느리가 있었죠. 손님들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집에 들러 근수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활 치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데려다 주고 운동을 도와주고 마음을 다독여주고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내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일도 하고 남편도 잘 돌볼 수 있는지 몰라. 저는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곤 했어요.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고, 인순 씨는 복도 많아. 그런 며느리를 두다니.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며느리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죠. 근수의 재활에도 더 신경 쓰고 집안일도 제가 도맡아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래도 며느리는 늘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런 며느리의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때로는 제가 오히려 며느리에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았죠. 아가,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근수가 너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아들의 불행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에 고민이 가득한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죠. 차를 한 잔 내오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근수 때문에 걱정되는 거라도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근수 오빠는 괜찮아요. 요즘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카페 확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카페를 더 크게 한다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며느리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 부족해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결심을 했죠. 얼마나 부족한데? 며느리가 금액을 말하자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 정도면 내가 빌려줄 수 있어. 너의 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정말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너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했어. 이제는 내가 너의 꿈을 도와줄 차례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렇게 며느리의 카페 확장 계획이 시작됐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카페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며느리는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까지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어머님, 이 벽지 어떠세요? 아니면 이 색은 어떨까요? 저는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제 생각도 조금씩 보태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카페를 만들어 갔죠. 드디어 확장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와, 정말 멋지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걸 만들다니.
손님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더 넓어진 공간과 다양해진 메뉴에 모두들 만족해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사업 수완에 저는 더욱 감탄했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제가 며느리의 꿈을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며느리의 카페를 방문했어요. 늘 그랬듯이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젊은 남성이 카페에 들어왔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죠? 며느리가 그 남성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단골 손님인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 남성이 카운터 앞에 서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왠지 눈에 거슬렸어요. 둘 다 웃음소리가 커서 다른 손님들도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아가, 저 손님은 누구니? 단골이야? 나중에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네. 요즘 자주 오시는 손님이에요. 회사원이신데 이 근처에서 일하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 후로 카페에 갈 때마다 그 남성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는데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 손님이 커피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로스팅 방법이나 원두 종류에 대해서도 잘 아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그 남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제 며느리를 믿고 싶었기에 그저 좋은 손님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며느리와 그 남성이 카운터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둘은 손을 떼고 평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내올게요.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를 반겼어요. 그 남성도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죠. 어떻게 제가 그토록 헌신적인 며느리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날 본 광경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며느리를 믿고 싶은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계속 싸웠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저기 박인순 씨 며느리 말이야. 요새 카페에 자주 오는 젊은 남자랑 좀 이상하대. 에이, 설마. 그 착한 며느리가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야, 내 조카가 그 카페 알바생인데 그러더라고. 둘이 너무 친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랑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며느리는 흔쾌히 승낙했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아가, 요즘 카페에 자주 오는 남자 손님 있지? 혹시 너랑 무슨 특별한 사이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그저 단골 손님일 뿐이에요.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뿐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그뿐이니?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혹시 너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걱정 마세요. 저는 근수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절대로 배신 같은 건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불안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며느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동안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알겠다.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구나. 미안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그 후로도 저는 가끔 카페에 들러 상황을 지켜봤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의 행동은 여전히 친밀해 보였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피곤하실 텐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너 일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그래.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의심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지냈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카페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화분을 사들고 가는 길이었죠. 이 화분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카페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 때문이었죠. 며느리와 그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둘의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함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문을 세게 밀어 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에 며느리와 그 남자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저는 화분을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설명해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며느리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다니.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욕구가 있고 꿈이 있어요. 근수 오빠. 오빠는 제게 그런 걸 줄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근수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어머님, 저도 근수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오빠의 상태를 보면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너가 말하는 그 행복이 이런 거였니? 남편을 배신하는 게? 며느리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넌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야. 이제 끝이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카페를 뛰쳐나왔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동안 우리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울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답니다.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바로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근수의 집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근수가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근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페에서 본 광경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말을 끝맺지 못하고 흐느끼고 말았어요. 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듯 했죠.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하자 근수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런 일이?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 봤으면 좋겠다. 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근수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하지만 근수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도 오랫동안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요. 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저도 아내가 변한 걸 느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제 알겠어요. 제가 아내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근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이후로 아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내를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결정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성숙한 모습에 놀라기도 했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 근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아내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다니.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근수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엄마가 늘 너의 곁에 있을게.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냈어요.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었죠. 이혼이라는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근수가 이혼을 결심한 후 우리는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아들과 함께 카페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며느리가 우리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님, 오빠,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도 제가 본 광경을 근수에게 말했을 거라고 짐작한 것 같았죠. 근수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우리는 카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난 이혼하고 싶어. 근수의 말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랐어요. 뭐라고요? 오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근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 알고 있어. 너가 다른 남자와.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근수의 손을 잡았죠.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왜 그래? 넌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잖아. 근수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제가 잠시 혼란스러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건 오빠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며느리는 저를 보며 울먹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요.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난 이미 결심했어. 그 말에 며느리는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발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 며느리의 잘못은 크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깨지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님, 제발 오빠를 설득해 주세요. 저 정말 이혼하기 싫어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건 너희 둘이 결정할 일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울며 애원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기 시작했죠. 오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오빠 사고 이후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말에 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만해.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결국 그날의 대화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고 우리는 그렇게 카페를 나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근수야, 이건 네 인생의 문제야. 너가 결정한 대로 하렴. 엄마는 언제나 너 편이야.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때로는 애원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이혼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올 줄은 몰랐답니다. 하지만 아들 근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
저는 강하게 버텨야만 했어요.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며느리와 마주치자 가슴이 아팠죠. 한때는 제 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그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박인순 씨, 귀하께서는 며느리에게 제공한 모든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준 아파트와 카페 확장 자금을 모두 돌려받고 싶습니다. 며느리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선물로 준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나섰어요. 아파트와 자금 지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혼인 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반환 요구는 정당합니다. 법정은 치열한 공방으로 가득 찼어요. 양측 변호사들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싸웠죠. 저는 그저 앉아서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며느리 측에서는 제가 준 것들이 순수한 증여였다고 주장했고, 우리 쪽에서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였다고 맞섰죠. 매번 재판이 끝날 때마다 저는 지쳐갔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근수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엄마가 끝까지 해낼 거야. 그렇게 저는 힘든 법정 싸움을 이어갔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버텼답니다. 이것이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며느리의 또 다른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어요. 카페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부적절한 처리들이 발견됐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카페 확장 자금의 사용 내역이었어요. 제가 빌려준 돈의 일부가 카페 확장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제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이건 정말... 근수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생각에 안도했어요. 법정에서 이 사실이 공개됐을 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판사님의 표정도 변했고 며느리 측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사실은 피고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원고가 제공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우리 측 변호사의 주장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저 앉아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 지금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그 애를 보며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며느리 측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현재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다음 재판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승리를 직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호소를 뒤로 한 채 법원을 나섰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의 날이 왔어요. 그동안의 모든 재판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판결합니다. 판사님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죠. 이겼다. 제가 이겼어요. 며느리는 받았던 재산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카페의 소유권도 제게 넘어오게 됐어요. 어머니, 끝났어요. 근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기쁨, 슬픔, 후회. 그때 제 감정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법정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니 그제서야 모든 게 실감이 났어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잃은 상실감,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진 배신감.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승리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저를 감쌌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와 근수는 많은 변화를 겪었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어요. 어머니, 우리 새로 시작해요. 근수의 제안으로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전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에게서 되찾은 카페는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근수의 재활에 전념했죠. 어머니, 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수가 재활 치료를 받으며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저는 온 힘을 다해 근수를 지원했어요. 병원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최신 재활기구도 구입했죠.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때로는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그러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수가 조금씩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서 있어요. 근수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일어섰을 때 우리 둘 다 울면서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이제 저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알게 됐죠. 근수와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어머니,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근수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는 이만큼 힘든 시간을 이겨냈잖아. 가끔 옛 며느리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답니다.
그애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며느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정말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했어요. 며느리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겠죠. 젊은 나이에 몸이 불편한 남편과 같이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들에게 헌신적인 며느리, 아들을 위해 모르는 척 했었어야 했을까요? 지금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잘 지내고 있겠죠? 새 삶에 적응해 가고 있겠죠? 가끔 그의 생각이 날 때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인연, 그애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길 바랍니다.